LA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자산 배분 파트입니다. 장희종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은 자산 배분 파트를 담당하시면서도 투자 전략부를 이끄는 부서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요. 저도 오늘은 조금 긴장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물가 상승과 완화 정책 중단에 따른 유동성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작년 3월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발한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과 정책 지원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예전보다 좀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된 건 맞는데 그래도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연준이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위험 자산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을 한다는 거는 긴축 초반에는 특히나 경기나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는 크지만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 막 개선되고 이제 또 오미크론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좀 속도가 좀 느려지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시작되는 거는 정말 큰 변화긴 하지만 이런 변화 자체가 위험 자산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신흥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이 연준이 긴축하는 초반에는 좀 단기 등락은 있었어도 꾸준하게 회복을 보였던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지금 금리가 오른다 만다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유동성 환경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레벨 자체는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변화된다는 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좀 변화는 있긴 하지만 위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기대 순위로 좀 낮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네. 그럼 최근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은 이제 단기에 사람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이제 융통해주거나 이제 빌려주고 좀 부족한 분들이 이제 먼저 땡겨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게 기간 프리미엄인데요.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여전히 절대적으로 역사적 바닥권에서 지금 등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어떤 급격한 연준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낮으니까 여전히 어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환경이 변하고 매크로 환경이 변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그다음 시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 야성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은 낮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반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들은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해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오를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이 바뀌고 지난 2016년에도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15년 말부터 올렸었죠.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인구 구조도 그렇고 어떤 선진국에서는 성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 프리미엄 자체도 크게 오르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게 현재의 생각이고요. 크게 지금 바꿀 수 있는 변화 요인이 있는 거는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022년이 이제 올 텐데요. 2022년 전반적인 이 모멘텀 둔화 구간에서 매력적인 지역과 섹터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발발 이후 직후에도 그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성장에 대한 어떤 희소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절대 금리도 여전히 낮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리가 낮으니 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해
어떤 이익이나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기고 효과 때문에라도 좀 더 그 모멘텀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개선이 되겠지만 방향의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또 예전같이 뭐 성장에 대한 어떤 뭐 갈구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여타 지역이나 다른 섹터 대비 높은 것들이 여전히 좀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금 선진국의 기업이익 증가율은 대체로 한 10% 내외에서 뭐 미국도 지금 한 10% 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뭐 10% 내외 증가율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기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올해 약간 기저효과가 있긴 한데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물 경기가 개선되면 뭐 소재 부품 산업 그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나라니까 그쪽 뭐 투자도 지금 뭐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친환경 투자도 그렇고 관련해서 그 일본 기업들의 어떤 선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긴 한데 신흥국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물론 뭐 터키나 뭐 아주 뭐 후진한 나라도 있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이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꽤 양호한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긴 보지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올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고 효과가 작용하는 것 때문에 내년 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수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섹터별로 시장 전체보다는 섹터별로 뭐 종목별로 뭐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사실 시장에 참여만 하기만 하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건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동성 환경이 달라진다는 부분들도 아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미국 증시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2022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 기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아주 뭐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견조하게 양호한 수준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비싼 것도 사실인데 이게 여타 증시 대비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절대 레벨은 비싸긴 해도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뭐 경기 상황이나 소비 경기가 특히나 꽤 괜찮습니다. 미국 소비가 좋을 때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80% 정도를 소비 부분이 차지를 하는데 지금 미국 뭐 연말 소비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꽤 양호한 흐름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그 소매 판매는 양호한 걸로 지표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경제를 어떤 받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경기가 미국이 좋을 때는 미국 경제가 다른 여타 미국 외 지역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연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화를 멈춘다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 부분, 뭐 통화 완화 정책을 멈춘다는 거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면 미국의 어떤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양호한 기업이익도 그렇고 상대적인 어떤 호조세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또 성장에 대한 어떤 희소성 이런 부분들도 그런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많으니까 여전히 미국 증시의 어떤 상대적인 우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미국 증시에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연구원님께서 쓰신 자료를 보면 신흥국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한다고 쓰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신흥국 증시는 뭐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괜찮은 나라랑 그렇지 못한 나라랑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그 이익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또 둔화되는 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증시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가장 기반으로 움직이는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모멘텀이 둔화되는 부분들은 뭐 좀 증시 전반적인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주식보다 채권은 소위 뭐 망하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채권은 디폴트만 안 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꼬박꼬박 받을 수만 있으면 가격 이율 면에서도 그렇고 가격도 뭐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을 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흥국 채권도 꽤 장기 성과는 그러니까 그 쿠폰 이자 포함한 거 성과를 보면 신흥국 증시만큼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채권이 좀 디폴트 확률이 낮게 된 이유가 낮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어떤 외환 보유고나 경상수지나 어떤 펀더멘털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흥국 CDS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나 몇몇 나라들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중국이 최근에 뭐 부동산 업체 부도 관련 우려 때문에 뭐 들락날락 뭐 여러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전체 CDS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그 외 동아시아권이나 남미 쪽의 어떤 웬만한 신흥국들도 CDS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CDS는 이제 채권의 어떤 디폴트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채권이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저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올해 상반기였나요? 그때 연준이 피마라고 그러니까 신흥국이 미국 국채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달러를 대여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새로 상설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마 제도 때문에 예전에 달러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신흥국이 어떤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외환위기를 겪거나 전반적인 펀더멘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편차나 어떤 모멘텀이 둔화되는 상황인 걸 보면 신흥국의 어떤 주식보다는 디폴트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진 채권이 좀 더 수익률 면에서도 양호하다고 보고요. 또 투자하는데도 좀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신흥국 채권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서 가격 변동도 굉장히 크고 어떤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들릴 수는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펀더멘털 변화나 CDS 흐름을 본다면 크게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배당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흥국 채권도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신흥국 채권은 꽤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또 신흥국 환율이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은 없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더 제한적으로 보는 거고요. 물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유동성 환경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흥국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환경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 관련 어떤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신흥국 채권의 높은 이율이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을 보자는 거고 관련 ETF들은 우리나라 상장된 거는 좀 작은데 거의 없는데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채권 ETF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 ETF 관련해서 접근하는 거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리츠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츠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실물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관련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리츠인데 리츠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러다 보니 실물 경기의 흐름과도 꽤 연관이 깊고요. 요즘 물가 상승 관련해서 우려도 많으신데 물가 상승 시기에 실물 자산도 같이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이니 이런 시기에는 리츠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꽤 유효하다고 보고요. 아까 신흥국 채권과 마찬가지로 리츠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배당수도
분배 이득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 2%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리츠는 뭐 3%에서 6% 정도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면 뭐 리츠의 어떤 그 가격 변동성도 낮은데 어떤 배당에서 얻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 최근 주식시장의 그 순환매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분들한테는 오히려 리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사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잘 갈아타자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이제 잘 배분해서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자는 게 목표거든요. 뭐 정기예금 수익률이 2배 이상, 뭐 보통 그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리츠 같은 거는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자기 뭐 자산 관리하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장희종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자산 배분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